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계속 나를 따라다닌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계속 나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낸다. 정말 생각만 해도 싫어지는데요. 희한하게도 예전에는 이러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스토킹 행위자가 별도의 범죄 행위로 나아가지 않는 한은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전에는 이러한 상담을 받으면 어떤 범죄 사실로 고소를 해야 되는지 상당히 막막하기도 했었는데, 특히 이러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률 공백의 가장 큰 문제는 범죄 예비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스토킹 행위에서 나아가서 범죄로 이어져 무고한 시민이 다치기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최근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했는데 2021년 10월 21일 위 법률이 드디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운TV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며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 어떠한 보호 조치가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가 무엇이고 스토킹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뿐만이 아니고 상대방의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낀다면 그 역시도 스토킹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나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어떠한 내용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그리고 주거나 그리고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법에서 금지하는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행하는 경우에도 역시 법에서 금지하는 스토킹 행위로 간주됩니다. 또한 법률에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종전에는 스토킹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간주되어 범칙금 8만 원이 내려지는 것이 전부였는데, 피해자가 느끼는 괴로움에 비해서는 너무 처벌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었죠.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만으로도 실형 선고가 가능해졌고, 스토킹 범죄를 하면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고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선고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심리 과정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적 조치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잠정 조치에는 1개월 기간 내에서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일단 유치할 수 있는 조치까지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건이 발생한 뒤에 늑장 대응이 문제가 되었던 지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리 방식 문제의식 때문인지 스토킹 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규정도 마련이 되었는데, 이제 경찰은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게 되면 그 즉시 현장에 나가서 처벌을 경고하거나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 등을 분리하는 등의 일단적 조치를 해야만 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 대리인 또는 스토킹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접근금지 조치까지도 긴급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사전적 개입 권한을 상당히 넓혀두었습니다.
문제의식이 인식된 이후 22년 만에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그간 문제가 되었던 법의 공백을 메꿔준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흉기를 이용하지 않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을 함으로써 가해자의 보복을 염려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가해자를 일단 분리시키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적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와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제도 등에 대해서는 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일상회복에 대한 절차가 미흡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이 직접적으로 몇 가지 행위만을 규정하다 보니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행위나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는 약간은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아쉬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1999년 처음 입법한 후 22년 만에 시행에 들어간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규정의 존재,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는 규정의 부재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 그간 특별한 범죄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처벌하기 어려웠던, 사실상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 준비 행위라고 볼 수 있었던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징역형까지 가능해졌다는 점과 경찰의 긴급 개입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두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스토킹 처벌법이 피해자의 보호에 어떠한 역할을 톡톡히 해낼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또 하나의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스토킹 처벌법이 괴로운 스토킹 행위에 대한 안전한 보호수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